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 3% 목표 달성의 길을 위한 재원을 하기 위해서 발제를 맡은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 경제는 굉장한 전환점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통해서 여기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 국가의 미래 비전을 다시 설정할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고도 성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성장세가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약화돼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저성장, 그러니까 2% 미만의 성장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하락세가 지속이 됐었는데요.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KD와 같은 그런 국제 연구기관에서도 향후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뭐 0%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는 비관적인 그러한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단순한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내재적 측면, 그 다음에 외재적 측면, 즉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뭐 내수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한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이 오랫동안 고착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수출 의존형 산업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또 사회 인구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그리고 청년층의 고용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뭐 미중 간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압력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산업이나 무역 정책의 유연성과 전략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구조적 요인들을 하에서 한국 경제는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의 정체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제시하는 잠재 성장률 3% 목표는 단순한 숫자 목표라기보다는 저성장 고착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부 주도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자본과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전환과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청년과 고령층 모두가 포용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글로벌 어젠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제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 기본적인 제도 개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회복,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자본이
다시금 재형성되어야지만 우리가 3% 달성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 민간 투자 창업 활성화, 노동 및 자본 생산성 제고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봅니다. 이 장에서는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 진단인데요. 이건 일종의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기관들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뭐 잠재 성장률에 대한 뭐 정의는나 뭐 이렇게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고 그 보여진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잠재 성장률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산함수법, 보통 이제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해서 잠재 성장률을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그 우리가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성장이 그 총 요새 생산성, 그 다음에 자본 증가율, 뭐 자본 증가, 노동 증가율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본에 비해서 0.67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본 증가율보다는 노동 증가율이 더 중요한 게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압축하자면은 잠재 성장률은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노동 증가율, 자본 증가율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산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노동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총 취업자 수하고 평균 근로시간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이렇게 그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본에 관련해 전통적인 뭐 자본 스톡이 아니라 자본 서비스 물량 지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 따르면은 생산 자본 스톡이라고 하는 부분과 여기에는 그 건설 설비, 전통적으로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만을 이야기했는데 지식 재산 생산물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잠재 성장률 산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 우리가 기존에 있는 생산 요소, 뭐 노동이나 자본이 어떻게 결합돼서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컵 더글라스 그 솔로우 잔차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 제도가 어떻게 노동과 자본을 결합을 해서 산출물 아웃풋이 나오는가에 대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추이 91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0년부터 쭉 성장을 하다가 90년대 97년이겠죠.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또 뭐 기저효과로 인해서 크게 반등을 거의 11%까지 성장을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후에도 보면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현상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 총 요소 생산성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기여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을 보면은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약 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에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혁신 부족 및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총 요소 생산성 기여도 하락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에서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는 우리가 한 5% 정도 수준이었고 노동 투입이 0.7, 자본 투입이 2.2, 총 요소 생산성 2.1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기여도가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살펴보면 노동 투입은 0.7에서 0.2로 하락했고요. 자본 투입은 2.2에서 1.1로 하락했습니다. 그 총 요소 생산성은 2.1에서 0.7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KDI에서도 잠재 성장률 관련한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면은요. 2001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여기는 10년 단위로 했는데 노동의 경우에는 0.8에서 최근 10년은 0.6으로 하락했고요. 자본의 경우에는 2.0에서 1.3, 총 요소 생산성은 1.9에서 0.6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면은 노동이나 자본뿐만 아니라 총 요소 생산성도 하락했는데 총 요소 생산성의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 거냐?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뭐 앞에 설명드렸던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장래 인구 추계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노동 증가가 감소할 것 같고 자본 투입도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장, 경제 성장의 생산 요소 부분이 굉장히 악화되는 측면에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선행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지금 페이지 넘버링이 없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림, 잠재 성장률과 성장 기여도 전망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KDI 자료인데요. 2024년 12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최근 자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면 잠재 성장률과 성장 기여도 전망을 보면은 2050년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투입이라든지 자본 투입 모두 이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만 총 요소 생산성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30년이 지나면은 총 요소 생산성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잠재 성장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30년이 지나면은 노동 투입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가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에서 낙관적 시나리오 혹은 반대로 비관적 시나리오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50년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마이너스 0.3%, 그런데 비관적 시나리오겠죠. 낙관적 시나리오 0.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전망이기 때문에 과연 그때 그렇게 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향성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 그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장입니다. 잠재 성장률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생산성 하락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제도 개혁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선행 연구 혹은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잠재 성장률을 재고를 할 때 필요한 부분 뭐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인구 구조 개선이라든지 뭐 경제 활동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세계 가치관 조사라든지 뭐 경제자유 지수라든지 세계 유수한 싱크탱크나 연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제도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신뢰와 어떤 법치주의. 여기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룰 바이 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룰 오브 러,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그 해석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룰 오브 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혁신이 나타나고 혁신의 결과물이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고 본다고 할 때 그러한 기본적인 경제 활동, 그러니까 거래와 경제 활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의 일관성, 법 적용의 형평성,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재량적인 규제, 행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그리고 투명한 그러한 규제나 정책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사유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입니다. 이거 굉장히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라든지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혁신 이러한 것들은 기술 창업이라든지 벤처 투자와 같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유인 체계는 위험을 감수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개인의 소유, 자산, 셀프 인트레스트 관점에서 충족되어야 되지 그러한 모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혁신에 대한 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국가가 성장하면서 또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 이렇게 어려워지는 부분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복지제도, 복지제도는 뭐 선진국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견고해져야 되고 되게 포괄적이어야 되고 보다 이렇게 정교해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뭐 재정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복지 시스템에 어떤 그 체계화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의 확대는 뭐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뭐 당연한 건데요. 다만 그런 복지 시스템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지, 뭐 세금을 적게 부담하면서 높은 복지를 요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정당하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두면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그러한 방안, 즉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그리고 어떠한 그 과도한 복지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또 없애야 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 중심의 타겟형 복지,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그리고 동시에 기여 기반 복지, 즉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거기에 따른 복지 혜택도 충분히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에 의해서 노동시장, 노동 생산성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위원화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령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고령층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계속 있게 머물게 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되는 될 점은 어떤 청년층들과의 어떤 컨플릭트,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에 60대 고용률이 약 60% 정도, 20대 고용률 60.3%에 근접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60대 고용률이 상승 추세에 있는 반면에 20대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려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에서는 이제 기업이 신규 고용보다는 이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작용을 합니다. 다만 60대의 고용률은 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업이라든지 단순한 정부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강한 일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는 노동 인구가 감소가 되는 게 뭐 어차피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인 거고, 다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속도를 줄이는 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인다 한다면은 최근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노동력 대체 및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새로운 첨단 기술이나 산업이 나올 때 기존의 노동 시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혁신 사례들이 있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될 때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저항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생산형 AI를 통한 여러 가지 산업의 적용과 활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생성형 AI, 즉 AI와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달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노동력 감소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부분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한 예를 보자면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싱가포르 공장에서 200여 대의 협동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이 도입돼서 생산 공정의 모든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유통 물류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서 물류 창고 인력 감소에 따른 자동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AGV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로봇이 바닥에 바코드를 읽으면서 물건들을 직접 작업자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작업자한테 물건을 작업자 앞으로 배송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집 라인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통 10파운드가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현재는 가능하고 있고요. 대략 10분 안에 16km를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0분 안에 16km라고 하면은 정말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른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우리가 이미 익숙한 공항에서의 키오스크, 그 다음에 유통 편의점에서 무인 점포 이런 것들은 식당의 테이블 오도, 서빙 로봇은 서비스업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축적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해외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겠죠. 한국에서의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선행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파이낸셜 뎁스라고 해서 금융의 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저도 익숙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정의한 게 보면 GDP 대비 펀드, 회사채, 금융기관 채권, 유동화증권과 같은 그러한 그 금융 상품의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화량도 늘어나고 명목 성장은 어차피 하고 있는데 그런 GDP 대비 금융 상품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시장의 매력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다른 선진국들 수준에 비해서도 특히 그렇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용어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물론 이제 다행히도 이 보고서는 1, 2년 전에 나타난 보고서고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화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한국 기업에 대한 주식이 해외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주가 수익률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로 봐서도 심지어는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와 관련을 해서 특히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스타트업에 관련된 이런 시장에서도 역동성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한국의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은 뭐 광대하나 후속 투자의 비중이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러한 스타트업이라든 벤처 캐피탈에 대한 시장의 성장세가 오히려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코스닥도 있고 코넥스 시장을 통해서 벤처 캐피탈이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자적인 매력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시장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국내 투자 매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데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얼만큼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어떤 활성화에 좀 불편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국내에 투자하기 좋은지 아니면 해외 투자, 특히 미국 나스닥이나 빅테크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상당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배당 소득세 혹은 뭐 분리과세 뭐 이런 부분들 고배당 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 요인을 높여야지 기업의 내부 자본이 축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또 하나의 문제가 상속증여세가 과다하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상속증여세가 많은 상황에서는 지분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많죠. 주가가 높아지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질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전반적인 상장 기업의 장기 경영에 불편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관치금융입니다. 뭐 이제 관치금융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정부가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되고 그러한 기준에 부합될 때 정책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원활히 상장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절차를 완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과 자산을 최근에 이제 디지털 증권, 뭐 토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 자산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본 시장에 대한 어떤 유연성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3%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와 혁신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거래 비용을 감소하고 사적 재산권 보호와 창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하는 노동시장을 유연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 축적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3%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다만 이렇게 그럴싸하고 교과서적인 얘기 혹은 이러한 얘기가 과연 실제로 작동될까 하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많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와 혁신이 나타날 때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뭐 렌트 프로텍션, 뭐 렌트 시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의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거기에 얼라인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정책 투명성과
어떤 제도의 일관성, 그 다음에 지나친 정부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맡은 경북대학교 설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김영신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큰 담론에 대해서 중요하게 저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요약을 해주셨고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부연 설명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한 첨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현 정부가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서 이제 발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선행돼야 될 여러 가지 전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 향상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크게 이제 요소 생산성과 그다음에 자본과 노동에 대한 생산성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거 슈페터가 얘기했었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이제 기저가 돼야 될 부분은 이제 기업의 자발적인 R&D 지출, 기술 진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신 교수님 발표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그 사회적 성과 이제 자본 축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개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큰 축에서 이제 노동하고 자본이 있는데 이제 자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자본에 대한 발제 내용 중에 크게 두 축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벤처 캐피탈인데, 그래서 벤처 기업이 과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또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금융시장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제 주주 환원의 문제, 과연 이제 주주에게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는 형태로 되돌려주는 부분의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업의 지배 구조,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의 성장 동력, 이 세 가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지목했었던 부분이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PER이 낮다. 그리고 이제 PBR도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 산업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이제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지속적인 R&D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유형자산 위주의 현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이제 산업의 재편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 자체를 이제 하청으로 맡기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정 지출에만 자본 설비에만 수조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일종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두 회사를 비교를 하게 되면 애플의 PBR은 30인데 삼성전자 1이고요.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발제 내용에서도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1.2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을 과연 높인다면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자체가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떨어진 기업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배당을 보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그 주주 환원하고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니고 성장 동력이 낮은 탓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기업 자회생적으로.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일종의 투명성 강화, 건전성, 말 그대로 선진국으로 도입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국내 투자자 위치를 위한 뭐 이제 세제 개편,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외면하는 거는 아까 이제 제도적인 신뢰적인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자의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회복. 그리고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해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MSCI라고 되어 있는 이제 선진국에 대한 편입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다 같이 발전을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육성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한 가지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나라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벤처 기업에 지원되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2025년도 기준으로 3조가 넘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당히 많은 기관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추적으로 이렇게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101개 기관 무려 429개의 창업 지원 사업이 존재한다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이제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지원 형태는 기본적으로 시혜성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민간의 이제 벤처 캐피탈의 투자 유인을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칭 투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R&D 투자 활동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디딤을 마련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이제 펀드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민간의 매칭을 통하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관리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부연을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지방 정부도 이러한 사업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열 소멸 그 다음에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저희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 세 개의 중요한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같이 매칭을 하든지 뭐 이런 식의 방안을
도모를 해서 지방 활성화,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의 발굴, 벤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 금융 쪽에 관련된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지금 발제 내용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토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역경제학회 부회장 맡고 있는 양세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영신 교수님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잠재 성장률 향상을 위해서 총요소 생산성이나 노동 자본의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이 김 교수님 내용에서 이제 구조적 제약 부분을 내수 부진과 고령화, 혁신 둔화, 미중 갈등이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미중 갈등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국지전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외생적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수 부진이나 이제 고령화 부분도 구조적인 부분에 포함된다고 저는 포함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말씀하신 이제 혁신 둔화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가 항상 떠오르는 TV에서 항상 보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보았던 모습은 뭐냐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면 항상 이제 재계 총수분들하고 같이 담화를 하시고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더 이제 기억났던 부분은 이전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마 프렌들리 기업하고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이 행정과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수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뭔가 좀 합의된 내용이 있었는가.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꾸준히 기업들은 외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고 있고 국내 생산성 향상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냥 퍼포먼스에 끝난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를 많이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바라는 어떤 그 목표치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저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잠재 성장률 3%라는 말은 저는 어떤 숫자의 허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라든지 뭐 몇 퍼센트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은 이 중심에 지금 그 발제 내용도 그렇고 기존에 해왔던 수치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거나 금융보험이라든지 최첨단 또 이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수치들이 나오는 건 아닌가. 저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드린다면 몇 개 특정 종목이 전체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서 수치를 맞추는 게 뭐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체 국가의 균형 잡힌 성장을 관점에서 본다라면 90%가 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일반 기업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잠재 성장률 3%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 영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끌어올리는 것들이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경제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이나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이제 자본시장, 노동시장 유연화 부분 대해서도 60대 취업률이나 고용률이 20대를 거의 육박하고 있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라고 보면
제가 이제 거의 60에 가까이 이제 가는 나이다 보니 최근에 이제 선배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60세 돼서 퇴직을 하면 그 공공 부분에 이제 공무원분들 연금 생활하시는 분, 교직원 연금 생활하시는 분 빼놓고는 뭔가 좀 재취업을 하시려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받는 기간이 달라서 한 짧게는 3, 4년, 길게는 5, 6년 정도를 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가게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지금 60대들이 취업률이 상승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흔히 말하는 질 좋은 노동시장은 아니거든요. 많이 받으면 250. 거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장 구조도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이런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럼 20대, 30대가 그러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미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어떤 특정 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과거 전통 취업군의 형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취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교육 체계부터 전면적으로 전환을 해야만 맞춰지지 않을까. 이미 서울의 모든 아마 교수님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면 거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방에는 거의 농업이나 농수산 쪽, 어촌 쪽도 다 이미 이 계절 근로자라든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먼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생산성 향상 기반 이 부분은 규제를 제가 좀 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를 해야만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합의된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또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규제를 무조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적당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 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주로 금융투자, 금융 쪽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금융이나 보험 쪽에 종사하신 분들의 월 평균 임금이 한 750만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네, 음식업이나 요식업 쪽에 서비스업 하신 분들 230만 원입니다. 그럼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고 자고 했던 부분이 그러면 이 금융이나 보험이나 이런 최첨단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성장률을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230만 원 최저임금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내용까지도 좀 담아서 성장률이 측정하고 계산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잠재적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체감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뭔가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국내 도메스틱은 굉장히 형편이 없고 어디 식당은 줄이 서 있는데 어디 식당은 하루에도 한 사람 받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베이스가 먼저 되고 나서 주요 핵심 산업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정혜성입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사실 토론자 발표자분 다 학회 회장님이나 부회장이신데 저만 평회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잘. 근데 저는 오늘 성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성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생산의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활동도 이제 성장을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는 기업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업가는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재화를 판단하고 예측해서 적절하게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성장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가적 판단과 행동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규제가 또 완화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언급하고 싶은 거는 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제도인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예전에 나왔을 때는 뭐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피터팬 증후군,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추가로 적용받는 규제가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기업들이 성장을 꺼려하는 이런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 한국 경제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이러한 규제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그 요즘에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규제 입법. 유럽은 이제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제 한국 같은 국가에서는 아직 이제 열심히 추진 중이하려고 하는데 이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핵심은 결국에는 공정거래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의 크기가 커지면 너네들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미 공정거래법, 그러니까 굴뚝산업에서의 제조업 분야에서의 그 경쟁법이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려고 해요. 온라인 플랫폼 마켓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AI 산업인데요. 사실 결국 그 AI 산업에 얼마를 또는 어떻게 투자할지는 사실 이윤과 손실을 가장 잘 따지는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뭐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운영은 기업에 맡기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자본 축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자본재가 많아지면 우리가 단기간 내에 많은 양의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소비자들이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돼서 우리들의 삶이 좀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본 축적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그 자본 축적은 결국 이제 저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저축을 방해하는 또는 저축을 줄이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예컨대 법인세라든지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상속증여세 이러한 것들은 저축을 줄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폐지 또는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 이슈가 노동시간 단축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간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노동시간이 계속 단축되어 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본이 축적되고 그다음에 노동 절약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점차적으로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시장 여건에 맞지 않게 법으로 노동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그 노동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조정되게끔 하면서 노동 시간 감축을 유도해야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슈가 노담본투법인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노담본투법으로 인해서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파업으로 인해서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정성장인데요. 오늘 주제가 또 성장인 만큼 근데 이번 정부의 철학 중에 하나가 공정성장입니다. 공정성장.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 또는 어떤 성과를 나누는 것을 공정하다고 해버리면 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어떤 일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분배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건 상식적인 거죠. 내가 열심히 해도 그걸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나눠야 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주 뭐 경제학에서는 진리처럼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분배 방식이 생산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분배 방식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게 생산이 될 건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공정성장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둔 성과를 공정하게 뭐 어떤 평등하게 또는 형평성 있게 나눈다고 우리가 해버리면은 이게 성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요거는 어떤 기본소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는 또 성장과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룡입니다. 지금까지 그 새 정부 잠재 성장률 33% 목표 달성을 위한 힐 그 모색 좌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김영신 계명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 제도 개혁 방안, 뭐 거래 비용 감소나 사적 재산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개인, 기업, 정부, 경제 주체죠. 경제 주체의 유인 체계,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재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또 상속 증여세 등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토론자 세 분께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요. 경북대 서륜 교수님, 그리고 한국지역경제학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GFY 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양세훈 센터장님, 강원대 정혜상 교수님께서 토론을 전반적으로 제도 규제 개혁이랄지 그다음에 새 정부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그 제도적 점검이나 개혁이나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고, 양세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역이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해서도 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두루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세 분 토론에 대해서 우리 김영신 교수님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응답이랄까, 이렇게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귀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화두를 던진 부분에 대해서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는 보완해 주시고 첨언해 주시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서른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본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주 환원이나 기업 지배구조, 기업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역할,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플과 삼성의 어떤 PBR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삼성전자는 애플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본이 축적돼야 되는 부분은 그 정혜상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저축과 투자가 많아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내 자본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야 된다. 즉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굳이 뭐 투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해외 주식,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투자도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투자, 자본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이 생산적이지 않고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본이 흘러가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한국의 경우 예를 들면은 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 자본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많이 간다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세훈 원장님께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90%가 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성장,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60대 취업률이 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얘기하는데 규제 완화를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사실 60대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그 나이의 분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아니라 지금은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들이 디자인될 때는 평균 수명이 70세가 안 되는 상황에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는 100세가 넘어가는 그러한 거를 염두에 뒀었을 때 연금 체계도 우리가 개편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공적연금과의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혜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기업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리적인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고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 어떤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경제에서는 기업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엔 기업가 혁신, 그러니까 새로운 모험을 하는 기업가가 나와서 그러한 기업가의 그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번성하고 산업이 형성되는 그러한 어떤 미시적인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하신 그 피터팬 증후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요인이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금 시대에 맞는 규제를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토론자 세 분께서 해주신 말씀을 아울러서 두루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각 토론자분들께 한 2분 정도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 이번에 어제인가요? 추경 시정연설을 했죠. 국회에서 그 30.5조 원 수준의 경기 부양 대책, 재정 부양 대책을 좀 세워서 하고 있고요. 사실 식물 경기, 특히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자영업자들의 삶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건 있고 사실 대기업들이나 이런 중견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지금 1% 미만까지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새 정부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를 꾸리고 또 진짜 성장의 전략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은 두루 또 뭐 긍정적으로 볼 것도 있고 또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바나 이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꼭 3%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의 어떤 모멘텀 또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토론해 주신 내용과 또 김영신 교수님 발제분을 또 그리고 코멘트에 대한 코멘트를 반영하셔서 한두 개 정도 제도 개혁을 구체적으로 조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명확하게. 그래서 새 정부가 잠재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어드바이스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서린 교수님부터 정의상 교수님 이번에 꼭 거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 정혜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토론과 발표와 토론에서 결국 이제 기업 활동의 자유 또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성장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 분배 또는 이제 복지인데요. 당연히 경쟁의 결과에서 뭐 지거나 좋지 않은 성과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가 함께 가야 될 분들인데요.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건데요.
결국 이제 복지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 기업들이 사실 이제 성장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아주 많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엔 잘 안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어촌과 더 상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마저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컨대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뭐 기부를 해서 농어촌과 상생할 수 있는 그 기금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 이제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해서 국회에서는 이걸 좀 강제성을 조금 색깔을 띠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국회에 우리 기업인들 불러 세워서 왜 이렇게 뭐 저조하냐 기부 활동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부 활동은 결국에는 자발성이 전제가 될 때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강제성을 띠게 만들면 결국은 그 순간에 어떤 걸 모면하기 위해서 기부 활동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강제성을 띈 부분에서 기부 활동을 강제하면은 자발적인 부분에서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기업들이 기부 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오히려 격려하는 거. 예를 들면은 국회에 불러 세워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부 활동 기부금이 저조하냐 이게 아니고 박수를 먼저 쳐주는 겁니다. 아 고맙다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만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인들이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기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와 격려를 보낼 때 훨씬 더 많은 기부 활동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양세형 센터. 네. 그 앞에서 그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건 기업이 핵심이라는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을 해야만 전체 경제 성장률이 향상되고 그런 부분도 인정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아까도 말씀드렸던 업종별이라든지 아니면 규모,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이왕이면 고려해서 균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형태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농어촌 상생 뭐 이런 기금을 강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지금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마 기업 관련해서 대기업들한테 요구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보면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공공구매를 좀 확대, 약간 강제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ESG를 평가하겠다라고 했다가 아마 기업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1차년도 계획만 수립하고 더딤 현상이 있었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마 ESG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방금 그런 어떤 기업들을 옥죄이는 형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업도 살아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ESG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면 그런 어려움은 좀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어차피 대기업이나 해외 수출 기업들은 ESG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이제 뭐 미국 트럼프는 그 역행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세계 추세는 ESG를 준비하는 기업만이 소비자들의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기업을 옥죄이는 형태가 아닌, 어떻게 하면 기업이 일단 살아나야 뭐 국가도 세금이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대한 감안하는 통제 방식보다는 합의되는 거버넌스 방식을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그 추경 얘기를 먼저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제 뭐 재정 준칙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올 때마다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논리가 늘 보면은 이제 뭐 OECD 평균보다 뭐 낮은 수준이다 뭐 이런 수치를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내수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 이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이제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 추경이 나중에는 세대 간의 빚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 이제 다음 세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지금 향유하고 있는 세대, 즉 40대, 50대 그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는 상황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특이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책 관련해서 아까 ESG 이제 양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이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조금 이제 지난 정부 때 조금 스탑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비용이 크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취지였고요. 그만큼 이제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하고 그리고 그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활성화를 통한 부분, 기존에 있었던 대기업들은 뭐 자생적으로 이제 기업이 어떤 식의 업종 전환이든 다양하게 자발적으로 추구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신생 기업이라든가 소기업, 중기업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토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초기 때의 벤처 캐피탈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기반이 될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추진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토론 추가적인 보완 토론 잘 들었고요. 혹시 한 1분 정도 마지막 더 말씀하실 게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새 정부 잠재 성장률 3% 목표 달성을 위한 길 모색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발제자 우리 김영신 교수님 등이야 그 토론자 세 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